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존 로, 아담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 슌페터와 케인스가 존경한 경제학자죠. 1671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돈의 속성을 깨우칩니다. 금세공업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잇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업을 가르쳤죠. 왜 금세공업이 아닌 은행업이었을까요? 이때의 금세공업자는 은행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가 등장하기 전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주화였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과거의 주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구성이었습니다. 대개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많이 물렀죠. 따라서 일부러 주화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게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사람들은 테두리를 깎거나 가죽 가방에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주화를 훼손했고, 그렇게 나온 가루를 모아 위패를 생산했으며 실제 거래에 활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작 뉴턴과 화폐 제조 기술의 발달로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죠. 이에 금세공업자의 역할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자로서 주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양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튼튼한 금고 또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위패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레 금세공업자를 찾았고, 금세공업자는 주화를 맡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를 증명하는 예금 증서를 발급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금자들이 다시 주화를 찾기는커녕 자신이 발급해준 예금 증서를 거래에 활용하는 걸 목격해요. 예금자들도 귀찮았던 거죠. 큰 돈을 사용할 때마다 금세공업자를 찾아가느니 그냥 간편하게 예금 증서를 넘기길 택한 겁니다. 여기서 금세공업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신용, 예금자와 예금 증서를 받아든 사람들 모두 금세공업자인 나를 신용한다는 걸 알아챘죠. 누구든 언제든 이 예금 증서를 들고 찾아오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확신. 그렇기에 출금하려 찾아오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 이때부터 금세공업자는 실제 예금을 하지 않아도 원금의 이자까지 갚는다고 약속만 하면 예금 증서를 발행해주기 시작합니다. 대출, 금세공업자에 의한 신용화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또한 신용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 금세공업자는 대출로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훗날 예금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예금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은행의 기원입니다. 존 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며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요. 신용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양의 예금 증서를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은행업의 비밀을 알아냈죠. 그러나 이때 그는 별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는 그런 정직한 사업보다는 도박과 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었죠. 1688년 아버지를 잃은 그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가업을 내팽개치고 런던으로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도박을 하다 크게 잃은 것도 모자라 유부녀한테 추근대다 그녀의 남편과 결투를 벌이기까지 했죠. 그는 이 결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체포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요. 다행히 곧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죠. 하지만 유족의 항소로 또다시 구금되며 기어코 탈옥을 감행합니다. 탈옥 후 존 로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왜 암스테르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곳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중앙은행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선진 금융을 접하면서 자신이 한낱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깨달아요. 그동안 아버지께 배운 건 동네의 구멍가게에서나 먹히는 전략임을 깨달았죠. 그는 이곳에서 금세공업자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예금 증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겪습니다. 그는 곧장 고국에 돌아가 화폐와 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파를 했죠. 책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네덜란드를 따라하자는 것이 아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시했어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자는 게 주된 구상이었죠.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탓에 거부되었습니다. 설상가상 1707년 스코틀랜드가 다리앤갭 개발에 실패하면서 국가 부도를 겪어요. 이로 인해 잉글랜드와 통합을 추진하게 되자 결국 그는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존 로는 또다시 유럽을 떠돕니다. 무려 10년이나요.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이론을 싹 틔울 곳을 찾아다녔죠. 곧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치아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중 특히 프랑스의 열과성을 기울여요.
이때 프랑스는 오랜 전쟁과 한파 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죠. 루이 14세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국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베르사유 궁전과 명품 그리고 문화예술은 모두 그의 재무총각 콜베르의 작품이에요. 그런 그의 사후 루이는 마구잡이로 돈을 지출했죠. 그는 매 전쟁마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귀족들이 그 국채를 사주는 식으로 군비를 조달했고요. 루이는 채무자로서 국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교정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어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귀족에게 갚아야 했죠. 하지만 그의 전쟁은 늘 실패했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무엇 하나 끝맺음이 확실하지 못하니 이도 저도 아닌 결과만 남겼어요. 애매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도리어 그의 호승심을 자극했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전쟁들을 이어갔으며 끝내 콜베르가 잘 정립해놓은 조세 징수권마저 손대고 말았죠. 그렇게 국가의 미래까지 전부 건 루이의 베팅은 국가 예산의 19배에 달하는 부채만을 남긴 채 저참히 막을 내리고 맙니다. 존 로는 이런 프랑스이기에 분명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이리라 확신했어요. 옛말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프랑스에는 이미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물론 10년에 떠돌아야 했던 만큼 젖술에 배부를 순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그의 이론을 검토한 건 루이가 죽고 난 뒤인 1715년 10월. 현실적으로 타국 출신의 범죄자 신분인 그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루이 15세의 섭정 필리프도 무턱대고 외부 인사의 자문을 받기보다는 자생 방안을 모색했죠. 그러나 이미 국가는 극단적인 개혁 외에 회생 불가했습니다. 귀족들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전국적인 감사를 진행해 있는 자들의 부정축제를 잡아내 국고로 환수하려 했으나 태양왕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어진 지금 여태까지 그들을 옥죄해온 구성력 또한 사라진 지 오래죠. 더욱이 그 역시 귀족들의 도움으로 단독 섭정이 된 만큼 쉬이 그들을 복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상황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켜요. 1716년 어느 날 필리프는 존 로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존 로는 먼저 개인들에게 부여한 독점권과 조세 징수의 도급을 철폐하고 중앙은행과 공기업을 설립하여 일국의 모든 금융 및 무역을 담당하도록 주문해요. 또한 주화를 신용화폐로 대체한 다음 양적 완화를 통해 산업을 자극하고 국채와 공기업 주식의 막교환을 권장했죠. 그리하면 세금과 무역 등에서 발생한 독점 이윤과 국채의 소각으로 국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해 경기가 부양되죠. 경기가 부양되면 자연스레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국채를 주고 주식을 사야 해요. 게다가 양적 완화로 통화 가치는 하락할 테니 국채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테죠. 채권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주식 수요는 또다시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완벽한 선순환. 그야말로 돈이 돈을 부르는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물론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하죠. 하나는 무분별한 화폐 남발을 금할 것. 양적 완화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따라붙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활력을 풀어넣어주듯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경기 부양에 도움돼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죠. 과거 흥선대원군이 구태여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며 찍어낸 당백전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성 있는 공기업을 유치할 것.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기업 실적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죠. 어찌 보면 둘 다 신용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화폐와 주식의 가치가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과연 프랑스는 이 신용을 잘 지켜냈을까요? 필리프는 존 로의 자문을 받고도 주저합니다. 분명 그에게 기대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냥 따르기에도 위험 부담이 높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직 증명되지도 않은 그의 이론을 위해 국가를 실험실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재정 책임자로 임명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할 것을 명해요. 이에 존 로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죠. 왜 화폐 개혁이었을까요? 이때 프랑스는 귀금속 부족으로 주화 발행의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데 통화 공급량마저 감소하니 시장은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버렸죠. 현실적으로 귀금속 부족 현상은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서 갑자기 광맥이 터지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로 화폐 개혁을 통해 강제로 돈이 돌게끔 유도했죠. 그는 가장 먼저 프랑스 최초의 은행 뱅크 제너럴을 설립해요.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최초의 지폐 리브르죠.
그런데 그냥 지폐를 찍어대기만 해서는 아무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리브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낼 때 반드시 리브르로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은행에는 금화, 은화 같은 실질적 가치를 지닌 실물 화폐가 쌓여갔고 시장에는 그보다 더 많은 리브르, 즉 명목 화폐가 공급되니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이 일을 계기로 존 로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프랑스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곧바로 그는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건 바로 양적 완화였죠. 그냥 양적 완화도 아니고 토지를 담보로 한 대규모 화폐 발행을 계획했는데요.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시시피였죠. 왜 다른 곳도 아닌 미시시피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보물의 가치. 앞서 언급했듯 미시시피는 프랑스령 식민지죠. 정확히는 루이지앵으로 누벨 프랑스의 한 관할지예요. 그러나 명색에 루이 14세 이름을 따 명명한 것과 달리 대부분 척박했습니다. 마땅한 산업도 없어 비버 사냥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에 비해 옆 동네와 아랫 동네는 연일 대박을 터뜨려요. 영국과 스페인이 담배 농사에 성공하며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식민주의 하의 열강들이 모두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프랑스인들의 눈에 미시시피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죠. 두 번째, 물리적 거리. 파리에서 미시시피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비슷한 시기 런던에서 버지니아까지 5개월이 걸렸으니 여기도 그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지 않는 한 채무자 측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존 로도 이 점을 노려 대대적인 식민지화를 옹호하는 대규모 선전작전을 펼칩니다. 북문에는 금광을 발견했다고 하죠. 채권자를 속이려면 무슨 말인들 못하랴 싶지만 진짜 그랬는지 출처는 따로 없네요. 확실한 건 그는 이 먼 땅을 개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미시시피가 선정되었죠. 1717년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를 인수해요. 사장이 된 그는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담아 사명을 서방회사로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미시시피 계획이 전개되는 순간이었죠. 필리프도 계획에 발맞춰 움직여요. 존 로가 서방회사를 출범시키자 공식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를 아우르는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기간만 25년이나 되는 독점권이었죠. 그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1718년 제너럴뱅크를 무려 로얄뱅크로 승격시켰습니다. 국유화, 일반 사설업체에 불과했던 곳을 국가 소유로 이전함으로써 은행은 더 높은 신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로얄뱅크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는 국왕 루이 15세에 의해 보증됨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존 로는 필리프를 등에 업고 마음껏 활개칩니다. 대중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루이지앵으로 정착민을 보냈죠. 1718년 고작 700명이 살고 있던 곳에 배가 넘는 800명을 이주시켜요. 그만큼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죠. 사실 그가 보냈다는 정착민이 독일 점령지 주민과 죄수 그리고 창녀들로 구성되었거든요. 물론 당시 신대륙이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박해 피해자와 거리의 불황자 그리고 한탕주의자 등 주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야만 할 정도의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존 로는 실제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모아 강제로 가정을 꾸리게 하는 등 반인륜적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타 무역 회사들을 대부분 흡수하고 사업 구조를 인도 그룹으로 재편하며 모든 해역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장악했죠.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이쯤 되면 일반 대중들 역시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 존 로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두 사람 또한 이에 부응하듯 한 가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죠. 대망의 1719년 필리프는 존 로에게 신주 발행을 승인합니다. 2,500만 리브르를 대출해 주어 액면가 500리브르로 하여 총 5만 주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했어요. 존 로는 이 중 일정 부분을 선수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죠. 이 소식에 파리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야말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주식이 거래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신주를 발행한 지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나 뛰었죠. 가능성을 확인한 존 로는 이 기세를 몰아 저번보다 더 큰 규모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무려 60배에 달하는 15억 리브레를 대출받아 30만 주를 공급했어요. 이제 회사의 대출은 연간 국가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주식을 사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었죠. 그건 바로 불공정 거래입니다. 존 로는 주식을 무조건 채권이나 어음으로 사게 했어요. 애당초 미시시피 계획의 목적은 국가부채의 탕감이죠. 더욱이 은행과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 전부 국가부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은 거고요. 더욱이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죠. 마치 우선주처럼 배당만 지급받을 뿐 의결권은 국가에 의해 제어되었어요. 사실상 채권자에서 주주로, 이자에서 배당으로 명칭만 바뀌고 오히려 국가는 고액의 채무 상환에서 면제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들이 흔쾌히 주식을 산 이유는 역시 높은 주가 상승률 때문이죠. 1719년 5월에서 12월 사이 동안 500리브르에서 10,000리브르를 달성하는 아름다운 곡선은 이 모든 불공정을 감수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주식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부주함부터 하녀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수백만 리브레를 챙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백만장자라는 말이 이때 탄생했죠. 백만장자의 등장은 대중의 투기 열풍을 더욱 부추겼어요. 눈먼 돈을 향한 뜬 소문도 마구 생겨났습니다. 어느 귀부인은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은 나머지 일부러 존 로의 마차와 교통사고를 냈다느니, 어느 마부는 심부름을 다녀온 사이 주가가 2배로 올라 자신의 마부를 고용했다느니, 두바이 거지처럼 곱사등이들이 증권거래소 앞에서 자기 등을 서명대로 내주고 큰돈을 벌었다느니 온갖 이야기가 나돌았죠.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 터지긴 마련이에요. 곧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720년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만큼이나 인플레이션도 심각했죠. 이를 해결하고자 필리프는 존 로를 재무총감으로 임명하는데요. 재무총감이 된 그는 얼마 못 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주가가 예전만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주들은 매도를 선택할 거예요. 그 순간 거품은 펑 하고 터질 겁니다. 물론 반대로 국가 생산량을 늘려 물건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자사의 부실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끝내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가를 9,000리브르 선에 동결시킵니다.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왔죠. 특히 콩티 왕자는 대놓고 그에게 항의했는데요. 그는 지폐를 가득 실은 마차 석대까지 대동해 금태환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주주들로 하여금 존 로에 대한 불신을 품기에 충분했죠. 콩티 왕자의 금태환 요구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모두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찾아온 거죠. 현재 횡보장은 한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역대 FRB 의장의 말처럼 한 사람의 선택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은행으로 달려가 금퇴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뱅크런, 은행에게 사용 선고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은행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못 바꿔줬죠. 그도 그럴 게 금보유고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한 지 오래니까요. 끝내 그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죠. 이미 그의 시스템은 신용을 완전히 잃었어요. 더는 마땅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발악했죠. 그는 열흘 만에 은행 문을 열어요. 대신 1인당 금퇴한 액수를 제한합니다. 당시 로얄뱅크의 지급준 비율은 20%로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도를 막아보려 했죠. 그러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향한 행렬은 길게 늘어서요.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소식에 주주들 또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도 회사가 배당을 지폐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증권거래소 앞 역시 북새통을 이뤄요. 반토막난 주식과 절반 넘게 오른 식품 가격, 모든 걸 잃게 생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곧 폭동이 일어났죠. 은행을 습격하고 광장을 점거했으며 금융가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했어요. 평화는 깨졌습니다. 국가도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일으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해 9월 마르세유 대역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은 국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죠. 특히 인도 회사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필리프는 간단한 길을 택했죠.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존 로에게 돌려요. 물론 그가 주동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함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필리프는 잘못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직원의 실수는 오롯이 사장의 몫이에요. 게다가 존 로를 중용한 것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다행히 그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이는 존 로의 특수성 덕분이었습니다. 잘할 땐 그렇게 죽여 세웠으면서 막상 사건이 터지니 이전 경력들을 들먹이기 시작했죠. 특히 외국인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그를 희생양 삼기에 탁월했고요.
그래놓고 필리프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선심 쓰듯 그의 야반 도주를 도왔죠. 사실 그가 해외를 떠도는 동안 국내를 수습할 생각이었으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는 가진 재산과 가족 모두 뒤로 한 채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존 로는 급속도로 망가졌죠. 과거의 영광에 취한 것인지 이전 번영을 되찾고 싶었던 건지 예전 버릇이 다시 나왔어요. 가난한 처지에 도박을 달고 삽니다. 프랑스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해 계속 떠돌았죠. 영국이 진작 그를 사면해 주었건늘 남은 여생 맘 편히 고향에 내려가 살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23년 필리프가 사망하면서 그의 화려한 재기는 좌절되었죠. 결국 그는 베니스로 돌아가 폐렴을 겪다 쓸쓸하게 사망해요. 명예욕은 높았으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지 않았고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지만 그 또한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한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짧게나마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그저 한낱 사기꾼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존 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고 영상도 끝내면 뭔가 찝찝하죠. 지금부터는 미시시피 거품 사태가 남긴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 로가 떠난 뒤 프랑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별일 없었죠. 필리프가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비자위원회라는 걸 설립했는데요. 그곳에서 모든 진상 파악 및 수습을 하도록 지시했죠. 조사 결과 약 5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치였는데요. 다행히 이 중 절반은 피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죠. 위원회는 현대의 예금자 보호법처럼 소액 피해자들에 한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게는 무자비했어요. 투자와 투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기로 판명나면 가차없이 처벌했죠. 투기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1715년 기준 프랑스 인구는 대략 1,400만 내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중 약 13%만이 존 로의 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전체 인구 대비 4%도 안 되었거든요. 100명 중 4명꼴.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죠. 하지만 이 중 40%도 전액 보상을 받았으니 나머지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국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해요. 소수라 할지라도 투기꾼의 물량이 상당했죠. 무려 루이 14세가 사망할 때 남긴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추가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콩티 왕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위원회 의장이 군수업자여서 그런지 힘있는 자들의 증거를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회생을 위해 애꿎은 개미들만 희생된 겁니다. 또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요? 신용경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죠. 무엇보다 은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그러한데요.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 은행들은 사명의 뱅크 대신 소시에테나 크레디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 프랑스를 여행하다 방크라는 단어를 보게 되신다면 그건 로얄뱅크의 후신 방크 드 프랑스이거나 외국계 은행일 겁니다. 여성의 주식 투자도 금지되었어요. 왜냐하면 미시시피 거품 사태 당시 많은 여성들이 폭동에 가담했다죠.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수의 행동이 전체 인식인 양 더 부각되고 왜곡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는 단호했죠. 19세기에 들어서야 천천히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816년 견학 차원에서만 여성의 증권거래소 출입을 허락했고 1946년이 되어서야 헌법으로 그 권리를 복원해 주었는데요. 정작 제대로 시행된 건 1967년부터였죠. 파리 증권거래소의 최초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도 2021년이므로 사실상 꽤 오랫동안 차별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이지앵 매도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패가망신당한다는 말이 생겨났듯 당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루이지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죠. 재미있게도 프랑스가 루이지앵을 팔게 된 건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공화국이 들어서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주변국들이 대프랑스 동맹전쟁을 일으켰어요. 설상가상 IT에도 혁명이 일어났죠. 나폴레옹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곳에 신경 쓸 수 없기에 전선을 최대한 좁혀야 했어요. 그래서 1803년 미국에게 루이지앵을 팔기로 결심한 거죠.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 참 아쉬운 결정입니다. 만약 끝까지 지켜냈더라면 적어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 테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것도, 멀로 독트린을 선언하며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본토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도 전부 루이지앵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여하튼 미국 영토가 된 루이지앵은 여전히 프랑스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명도 루이지앵은 루이지애나로, 누벨 오를레앙은 뉴올리언스로 바뀌었을 뿐 루이 14세와 필리페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특히 뉴올리언스의 경우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륙법을 사용한다네요. 마지막은 현대 화폐 시스템의 재정립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져요. 그러자 미국은 전후의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죠.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근본이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본이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해왔죠.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물자와 전쟁 배상금을 전부 금으로 지불합니다. 덕분에 종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을 무려 70%나 보유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앞으로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모두 근본이제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들도 이때는 받는 것 외에 딱히 방도가 없었기에 순순히 따랐어요.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상황이 급변했죠. 지속된 국제 수지의 적자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서독과 일본의 성장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도 줄어들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집니다. 이에 프랑스는 PTSD를 느껴요. 당시의 미국 상황이 미시시피 거품 사태와 겹쳐 보였죠. 결국 드골의 미국의 금태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뒤이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자 닉슨은 불태안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비로소 신용화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존 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 200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죠. 국가가 국채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하는 시대에 적어도 그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금이든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다 똑같죠. 거래수단으로서 가치를 잃으면 쓸모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질 테죠.